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역대 두 번째로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간격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187명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1,062명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했던 지난 9월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상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신규 환자가 느는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눈에 띄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163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542명의 환자가 나와서 지역 발생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1,4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부산 103, 충남 70, 대구 54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1명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27명 늘어서 52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하루 만에 1.8%포인트 상승해 80.6%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2.2%와 74.7%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33,000명 늘었고요.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6,0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1.9%, 접종 완료는 78.4%입니다. 네, 최명신 기자, 이런 가운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은 단축되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면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엔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은 5개월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1,378만 명 정도가 추가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김 총리는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이 아직 여력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엔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중수본의 추가 병상 확보를 최대한 서두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이 일상 회복을 멈추는 기준인 75%를 넘는 등 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당장 일선 병원의 병상 확보가 시급하지만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다른 질병을 앓는 중환자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큰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수도권 병상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곳인데요. 전체 172병상 가운데 135병상, 78.5%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요. 85.4% 병상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기준이었던 75%를 넘겨 75.8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병상 5 중 하나도 채 남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예로 들면 의사들이 연이어 그만두고 파견 간호사도 줄면서 병상이 있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병상은 실제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 긴박한 상황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 22명을 모아 추가 병상을 빨리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일부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중환자를 못 돌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실제 확보에 착수하더라도 시설공사나 인력교육 시간을 생각하면 3주 넘는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중환자 병상 포화 사태가 찾아올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병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부족으로 일상 회복을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준혁 기자, 이렇게 병상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73명, 보호자와 직원 등 61명, 모두 13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으로 알려져 우려가 더 큰데요. 병원 측은 응급 환자를 제외한 환자 입원을 17일까지 중단하고 찾아가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54명이 확진됐는데요. 환자와 퇴소 환자가 36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8, 90대 고령 환자들이라 백신 접종을 대부분 완료했는데도 중증으로 번진 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국방부는 군 의료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백신 추가 접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추가 접종을 받는 등 군 수뇌부도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50만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 접종은 내년 1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모두 25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25만 4,955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3%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 구성원 변경, 또 재산세 과세표준 이익건 순이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현지 시각 16일 미 식품의약국이죠. FDA에 코로나19 치료자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연말까지 이 알약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보건당국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개발 중인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 빈곤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현지 시간 16일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의약특허풀 MPP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복제약을 로열티 없이 제조해 전 세계 중저소득 95개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든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5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전보다 14% 증가한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8만 6천여 명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여름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무섭게 번졌다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 10월 하순부터는 3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16일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대형 공중보건 위기가 아닌 토착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재택치료자의 응급 이송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응급 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119 종합상황실과 재택치료관리팀 간의 24시간 한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관리팀이 119 상황실에 환자 상태와 배정 병상 등 재택치료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감염병 전담 구급차 295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119 구급차 1,581대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 환자 이송 시에는 전담 구급차가 우선적으로 출동합니다. 다만 전담 구급차가 없거나 아주 긴급한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급 이송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127병상 중 704병상, 62.5%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6.7%가, 비수도권은 40.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60.6%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은 75.9%, 비수도권은 47.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49.8%가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의 적용 강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혹은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음식점에 해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바라는 업종의 경우도 감섬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 음식점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 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을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3주 차에 해당합니다. 지난주 이후 이동량은 직전주 대비해서 소폭 줄어들었으나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는 3,187명이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522명입니다.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고 있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감염이 많고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추가 접종의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하고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도 기본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강화하고 면회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의 입소자나 종사자, 방문자들께서는 특히 감염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어에 대해 몇 가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는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외래어라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단계적 일상회복 또는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용어도 현재 이른바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외래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런 외래어 사용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안전한 일상 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께서는. 네, 지금까지 주강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응급 환자 이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재택치료관리팀과 한라인을 구축해 대응하는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은 전국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위드 코로나 속에 시험이 치러지지만 학교와 학생 모두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수험표 배부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수험표 배부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아직 미처 수험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수험표 배부는 교실 안이 아니라 교실 밖, 이곳 운동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오거나 335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수험표를 받아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학교 측도 학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떡과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이 학교에선 재학생과 졸업생 170여 명이 수험표를 찾아갔고 이제 시험을 치를 시험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수능 하루 전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탓에 방역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방역을 위해 예비 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하는 건 금지입니다. 대신 수험생들은 시험장 배치도를 통해 건물 밖에서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진되거나 격리된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달리 수험생이 앉는 책상마다 설치했던 칸막이 없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엔 수험생이 직접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 뒤엔 반납해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분 확인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하고요. 일반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지만 KF-AD 이상이나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됩니다. 네, 엄윤주 기자. 그렇다면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받은 수험생들은 내일 어떻게 시험을 치릅니까? 네,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병원과 생활치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가격리 학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치를 수 있는 이 별도의 시험장의 경우에는 한 교실당 4명씩 최대 7명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도 증상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험실을 이용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68명,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격리 수험생은 10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확진 수험생은 전국병원 12곳과 생활치료센터 1곳의 병원에 이미 배정돼 시험 응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또 격리 수험생 105명 가운데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 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수능인 만큼 방역 당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날인 오늘 전국의 선별 진료소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데요. 수험생이라는 걸 밝히면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담당 교육청에 신고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당일 새벽 확진이 돼도 시험 응시에는 문제가 없다며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년보다 높아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본격적으로 칼끝을 겨냥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선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대장동 수사 속보부터 살펴보죠.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엔 곽 전 의원의 옛 사무실과 하나은행 본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 아들 광모 씨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했는데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아들 곽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곽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곽 전 의원은 한 차례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자도 여러 차례 불러 곽 전 의원 연루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 등 수사팀 5명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유 부장이 일선에 돌아오면서 검찰 수사도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이 오는 22일까지인데 그 안에 이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압수수색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직접 허수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6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권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 조작의 선수 역할을 한 이모 씨가 돌연 잠적했다가 지난 10일 검거돼 구속됐는데요. 이 씨는 권 회장과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로 김건희 씨로부터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권 회장과 이 씨를 조사하며 김 씨의 관여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이 씨를 소개받아 투자한 건 맞지만 손해를 보고 거래를 끊었다면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했고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선 김건희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만큼 김 씨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선대위 구성 막판 조율에 들어갑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재명 후보 오늘 또 역시 청년과 만나는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이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이 언론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언론을 잇따라 비판해왔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공공심야 약국을 방문해 의료 공공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가 민심 행보에 나선 사이 당은 윤석열 후보 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또 이를 덮으려고 윤 후보가 지위를 활용했다면 직권 남용이라며 후보 교체 사안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은 곡간문을 걸어 잠그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거듭 쓴소리를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을 깎은 홍 부총리를 비판한 데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당도 정부가 올해 추가 세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다며 의도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은 충격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이 한창인데 오늘 막판 조율에 나선다고요? 네, 오늘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막판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최종 상의하면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내일 선대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선대위 인선안을 정리해 보면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에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요.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사들을 영입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중도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선대위 본부장에는 주호영, 권영세, 김태호, 김도읍, 추경호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됩니다. 이 선대위 구성과 동시에 윤석열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을 만나는 호국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 구속 만료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사 진행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권오수 회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장 발부 이유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아마 영장 발부는 예상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에 이미 이모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이 구속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권오수 회장이 그 당시에 대주주였고 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도이치모터스 내부의 어떠한 좋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선수들도 모집하고 계좌도 모집하고 또 쩐주까지 대주는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검찰에서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들 자체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계좌 추기적이랄지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식으로 허수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권 회장의 좀 진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그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와 아는 사이냐 이런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어요. 일단 이제 이 수사 자체가요. 이전에 이제 경찰에서 2013년도에 수사하다가 내사 종결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한 1년 정도 수사를 쭉 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지금 몇 명을 구속했잖아요. 제일 이제 그 정점에 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된 권오수 회장이 가장 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내사 보고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와 관계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주가 조작과는 뭐 별개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 측도 김건희 씨가 본인의 계좌를 권오수 씨가 소개한 이모 씨,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거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맡길 때 본인이 주가 조작하는 거 알고 맡겼느냐 아니면 단순히 수익을 내준다고 해서 맡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 이 얘기에 의하면 이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가 내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하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해서 이걸 맡겼는데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결국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몇 네. 천만 원. 그래서 다시 회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증권 계좌의 어떤 거래 내역을 보면 당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모 씨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는 이 선수라고 불리는 이모 씨에게 김건희 씨가 주식 계좌를 맡겼고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단순히 그 뭐 주식 거래를 잘 한다고 해서 소개받아서 맡겼을 뿐이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빠졌다. 네. 이런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맡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문제고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010년 한 4개월 맡긴 시간이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주가 조작을 이모 씨에게 그러면 그 한 10억 정도의 돈을 맡긴 거에 불과한지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랄지 그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김건희 씨가 한 24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유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관리하도록 주식이 허수주문이랄지 주가를 부양하는데 과연 이게 이용이 됐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가 그 내용을 알고 맡겼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면 알고 맡겼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랄지 김건희 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 계좌를 관리했고 이 돈을 관리해줬던 이모 씨 그리고 소개한 권오수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 여부가 아마 갈릴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사실 지금 어제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만약에 권오수 회장이랄지 아니면 그 이모 씨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나한테 계좌를 맡겼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권오수 회장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가 아마 적시됐을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영장 범죄 사실에는 그 부분이 적혀 있지 않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찰에서는 권오수랄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와 연관성을 아주 확신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계좌를 맡기든 맡기지 않았던 간에 맡긴 건 사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어떤 계좌를 맡기기엔 경위랄지 나중에 수익을 낳는지 여부랄지 아니면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의 이모 씨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의 영장이 발부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변호사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제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그 적시된 혐의에 일단 김건희 씨와의 공모 관계는 빠져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면 일단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전국에서 야권 유력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검찰 입장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하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 관계를 적시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 수사 증거 물증을 쌓아가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모 관계가 아직 입증이 안 된 게 아니라 일단 빠져 있는 단계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 분석도 옳을 수는 있죠. 네. 옳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사를 해본 입장이고 네. 이제 변호사가 많이 사건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권오수 회장이랄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관여돼 있다. 김건희가 쩐주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를 우리에게 맡겨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가담을 했다고 이 얘기를 만약에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네. 아무리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다 할지라도 영장범죄 사실에 넣지 않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하게 진술을 해버리면 영장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넣지 않으면 또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오수나 이모 씨가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예. 그래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사하는데 검찰이 굉장히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변호사님이 그 검사 출신이니까 그 전에 경험에 비춰봤을 때 뭐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고 진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의로 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니까 안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물증이나 진술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영장범죄 사실에 적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네.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검찰청 앞에 이제 포토라인을 폐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론도 굉장히 강했고 네. 또 현 정부의 입장도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줬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지사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 수사를 보면 이제 포토라인이 없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검찰청에 포토라인을 세우게 되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낙인이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을 하게 되면 또 이건 야당 후보 봐주기 아니냐. 네. 여당으로부터 또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원칙론적인 것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걸 비공개로 소환할지 공개 소환할지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몇 시에 소환한다는 것은 정도는 언론에 아마 알려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대장동 관련된 의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가 되고 사실상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갖고 있던 면책특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압수수색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이 진행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면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수사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이제 사직 처리가 됐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수사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수사의 어떤 검찰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김만배, 남욱, 정영하, 유동규 이런 수사는 상당히 마무리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곽상도 의원이거든요. 곽상도 의원 자녀가 이제 50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50억 자체가 곽상도 의원이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뇌물성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뉴스 초반에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 전해드렸는데 좀 핵심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애를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곽상도는 이제 국회의원 했고 저는 이제 민정수석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남의 뜰이라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어떻게 하도록 편의를 봐줬느냐,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예.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아마 정영화 회계에서 녹취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이제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거죠. 그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실은 공사가 엄청 지연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곽상도 의원이 자기의 입김을 작용을 해서 이게 편을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어떤 뇌물이 있다는 취지로 방향이 흘러갔는데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서 완전 부인을 했죠. 그래서 이 방향이 좀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은행이 중심이 됐는데 네. 하나금융 지주 회장이 김정태 회장이에요. 근데 곽상도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이제 동문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면 알센 수재 혐의로 좀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범죄로 또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표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서서 그 회기 중에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체포되려면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하나은행 건과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성남의 화천대유가 포함된 이 성남의 뜰이라는 이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그 이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좀 도와달라.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졌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압수수색 지금 자택 등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연관성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금융에 대한 압수수색은 곽상도 뇌물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는데 하나금융에서 좀 난색을 표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이 만약에 난색을 표해서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개발업자인 김만배랄지 천하대유 이런 부분도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상당히 지연이 되면서도 사실 김만배 씨가 주도하고 남욱과 정영화에 주도하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이 컨소시엄이 돌아갈 가능성이 또 확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컨소시엄을 끌고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한 곽상도 의원이 이걸 봉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수사의 큰 축이 지금 이런 그 뇌물 관련된 이른바 뭐 50억 클럽을 비롯한 뇌물 관련된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축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 배임 논란과 관련된 수사가 한 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보면 물론 22일 날 김만배 씨랄지 이제 남욱 씨 이런 사람들의 영장 발부가 됐고 구속 만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구속 만기까지 배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보충형 수사를 하겠지만 유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의 수사의 마무리는 일단 김만배 씨랄지 남욱 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끝내고 이제는 이제 뇌물죄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그런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틀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고 특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뭐 해명을 하고 있기는 뭐 수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참고로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이 현실화한다면 보통 그 특검 수사 기간을 감안한다면 내년 그 대선까지도 이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제 특검 자체는요, 이제 상설특검, 지금 상설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의해서 특검을 하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죠. 그래도 법정 기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118일이 걸려요. 예. 그럼 118일이면 한 4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검이라는 게 그렇게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상설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 특검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협의 과정도 굉장히 지루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대통령이 또 공포도 해야 하고 그래서 특검법으로 가면 그건 뭐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보고 상설특검으로 가면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의 결과까지는 유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검 시작해도 내년 대선 전에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단 한 가지 네. 특검이 시작을 해버리면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이 외부로 다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어느 후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뭐가 나오게 되면 무엇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뭐 일부 야당에서는 즉각 특검을 받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받을 수 있다 좀 약간 입장이 좀 선회한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 수사의 그 분기점, 분수령이 언제인지가 지금 사실 궁금해요. 지금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구속기한이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재판에 넘기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이 이달 중으로 좀 뭐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에 좀 딜레마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22일 날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구속 만기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하고 나서 곽상도 의원이랄지 뭐 50클럽 관련된 수사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사를 그냥 마무리할 것이냐?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이를 마무리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과연 이게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의지를 밝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 연관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를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사 어느 형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할지라도 네. 이건 이제 정치의 논란이 엄청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자막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현재 대장동 개발 관련된 수사가 검찰 그리고 경찰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화천대유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화천대유 말고 최윤길 전 의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도 지금은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례랄지 그런 게 정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최 의장이 원래는 지금의 야당 쪽 의원이었다가 이제 여당 쪽으로 가면서 이게 네. 급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녹취에 보면 뭐 30억 뇌물 받았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